이번 시간에는 45장 동물의 생식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식 유형을 이제 알아보면은 성이 없는 생식이 존재하고 또 성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종의 개체는 성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생식 유형이 있고, 또 한편 어떤 종은 한 개체의 암컷과 수컷 생식기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성 집단에서는 일부 개체만 생식을 허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은 산호에서 나타나는 유성 생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호는 유성생식, 무성생식 다 가능한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정자와 난자를 각각 밖으로 분출해서 서로 이제 정자와 난자와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방식의 유성생식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동물계에서 나타나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생식기관에서의 배우자 생성과정, 그리고 포유류에서의 성호르몬, 그리고 태반 포유류에서 배아가 어미의 자궁에서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계에서 나타나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의 기작으로는 첫 번째 출하법이 나와 있죠. 출하법은 히드라의 예에서 나오듯이 자신과 똑같은 그런 개체가 일부 돌기처럼 나오는 이런 형식의 생식이 이제 출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분열. 두 번째 분열 방법은 대부분의 무척추 생물들에서 나타나는 방법으로서 크기가 거의 같은 두 개의 개체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분절과 재생. 근데 분절이라는 것은 여러 개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후 쪼개진 하나의 조각에서부터 그 나머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없어진 다른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식 방법이 분절과 재생이 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산호의 유성생식이 이제 사진으로 제시되었는데, 산호 같은 경우 이런 분절과 재생의 방식으로도 생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영동물, 그 다음에 많은 중에 산호, 그러니까 파도가 아주 심하게 쳤을 때 산호가 일부 부러졌다. 그런데 이 산호 조각이 어떤 곳에 이제 적당한 곳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머지 부분이 다 자라나서 전체 개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면동물, 자포동물, 피낭동물 같은 경우 분절과 재생 방식으로 무성생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단성생식 또는 천여생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난자가 수정을 거치지 않고 개체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척추 동물에 있어서는 이제 벌, 말벌, 개미의 일부 종 이러한 동물들이 단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꿀벌, 수컷의 경우 유전체가 반수체입니다. 암컷은 배수체인데 비해서 꿀벌, 수컷은 반수체인데, 이 반수체라는 얘기는 결국
난자가 이제 수정 없이 그냥 발생이 됐을 경우 이러한 반수체에 이제 수컷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꿀벌 수컷은 항상 처녀생식으로 발생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척추동물의 경우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코모도 왕도마뱀, 그 다음에 이제 코모도 왕도마뱀에서 이런 단성생식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어의 경우 기상어는 이렇게 이제 망치처럼 생긴 머리를 갖고 있는 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컷 없이 암컷만 있는 개체군에서도 자손이 태어나더라. 그래서 기상어도 이런 단성생식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이제 동물원에서 관찰된 거고, 야생의 경우에서는 2015년 톱가오리 암컷 개체군에서 단성생식이 관찰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이제 톱을 갖고 있는 가오리가 되겠습니다. 얘들 암컷들만 모여 있는 개체군에서도 생식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유성생식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거의 없는 동물들은 파트너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자웅동체의 형태를 갖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자웅동체라는 것은 각 개체가 암컷과 수컷의 생식계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웅동체일지라도 다른 개체와 교미를 할 때 상대방 개체한테 정자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생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게 달팽이인데, 바다 달팽이입니다. 이 바다 달팽이가 바로 이 자웅동체 방식으로 생식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체는 서로 교미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정자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기 몸한테 들어온 정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낭자와 이제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성전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성선수에서 놀래기과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은 대부분 좀 암컷으로 먼저 존재하다가 우두머리 수컷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암컷 중에서 제일 큰 개체가 수컷으로 성이 전환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웅성생숙은 처음에는 수컷이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암컷으로 이제 성전환이 되는 이러한 개체들을 웅성선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굴, 왕새우, 감성돔, 흰동가리. 자, 여기 나왔죠. 이제 흰동가리. 얘는 이제 웅성선숙이고, 먼저 수컷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암컷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바로 흰동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래기는 반대로 암컷으로 먼저 지내다가 수컷이 죽으면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수컷이 죽으면은 이제 제일 큰 암컷이 수컷으로 전환된다 하는 것이 이제 얘의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식 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하는 동물이나 또는 유성생식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둘 다 하는 동물 모두 생식활동에 있어서 주기가 있으며 주로 계절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 주기는 환경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고, 채찍꼬리 도마뱀 속에 속하는 일부 종은 모두 무성생식을 한다. 그러나 유성생식 도마뱀처럼 구애할 행동과 교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유성생식 도마뱀에서 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꼬리 도마뱀의 구애활동에 대한 설명이 그림 45-3에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막 초원에서 살고 있는 이런 채찍꼬리 도마뱀은 암컷으로만 이루어진 종인데, 파충류는, 그러니까 이 파충류는 미수정란이 발생하는 단위생식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라는 교미 행동을 통해서 촉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사진에 이제 두 마리 도마뱀이 서로 이제 두 마리의 암컷인데 둘 다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애 활동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그러니까 등 위에 있는 이 개체가 수컷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기 동안에 이 두 개체는 두 번 또는 세 번 동안 서로 교대로 이 성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역할의 경우 난소의 크기나 성호르몬의 주기, 그리고 배란 시기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 이 아래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암컷이 배란을 하는 데 있어서 등 위에서 마치 수컷처럼 행동하는 유사 수컷이 이제 배란을 상당히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채찍꼬리 도마뱀의 성행동은 성호르몬, 여기서는 에스트라디올이나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양과 이 암컷 도마뱀의 행동이 서로 관련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성이 과연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마뱀의 경우 유성생식을 하는 도마뱀에서 무성생식을 하는 도마뱀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그림 45-4에 제시된 설명을 보면은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와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 자손의 개체 수를 볼 때 이때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한 세대당 두 개의 개체를 두 개체의 자손을 낳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4세대가 지나면은 이 자손은 어떻게 숫자가 어떤 숫자로 변했을까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성생식의 경우는 4세대가 지나면은 8, 그러니까 하나의 암컷에서 8마리의 암컷이 이제 암컷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에 반해서 유성생식을 할 경우는 4세대가 지나도 세대당 두 개체의 자손을 낳을 경우에는 숫자가 변함없이 4세대에도 여전히 두 개체의 후손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의 생식적 불리함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생식을 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하는 무성생식에 비해서 훨씬 자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즉 이렇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왜 성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감수분열에 의한 제조합과 수정 시 부모 유전자의 독특한 조합, 이 형태로 인해서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이 만들어지게 된다. 무성생식의 경우는 항상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그런 개체들이 나타나지만, 유성생식의 경우는 때 나타나는 후손들은 유성생식에 의해서 나타난 후손들은 아주 다양한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균과 같은 환경인자가 빠르게 변할 때 유성생식에 의한 후손은 적응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반면에 무성생식의 경우는 유전자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 유전자가 아주 불리한 어떤 기생충이나 또는 병원균에 노출되었을 때 이 무성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손들은 일시에 절멸될 수도 있지만, 유성생식에 의한 후손들은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단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인 수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몸 안에서 일어나냐 밖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체외 수정과 체내 수정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다시 집단 전체가 동시에 산란을 하는 이러한 수정 방식이 있고, 개체끼리 만나서 일종의 성행동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방출을 유도하는 이러한 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 전체가 동시에 산란을 하는 이 방식에는 이제 파로로 지렁이가 있고 또 산호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이 단원의 맨 첫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자 난자를 방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집단에 있는 여러 개체들이 동시에 산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의 경우는 동시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제 개체가 만나서 하는 수정의 경우는 그림 45-5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개구리가 예로 들어 있는데,
이 D에서 껴안고 있는 이 개체가 수컷이고 앞에 있는 개체가 암컷입니다.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이제 D에서 껴안으면서 특히 이제 복부 쪽에 좀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해주면은 이 암컷의 뱃속에 있는 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알을 낳게 하고, 이 수컷은 뒤에서 이렇게 알을 낳는 것을 유도하면서 한편에 이제 자기 정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림에 정확히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암컷이 낳은 알 위에 정자가 뿌려져서 수정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체내 수정은 어떤 생식기가 다른 개체 안으로 자기 정자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제 수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체내 수정을 하는 동물에서 이제 페로몬이라는 일종의 짝을 유인하는 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자손의 생존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이제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체내 수정은 체외 수정보다 훨씬 적은 수의 배우자를 생성하지만, 여기서 배우자라는 것은 정자, 난자를 의미하게 되죠. 근데 접합자의 생존율, 접합자는 이제 수정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접합자의 생존율은 더 높다. 그러니까 체내 수정은 적은 수의 배우자를 생성하면서도 접합자의 생존율은 더 높은 그러한 수정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배아의 적극적인 보호와 부모의 양육 기작이 바로 이런 체내 수정 기장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와 파충류에서 알의 이제 내막 알의 구조를 보면 조류와 파충류는 물이 없는 곳에서 알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껍질과 또 내막 구조를 갖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고, 이와 반해서 물 속에 알을 낳는 어류와 양서류의 경우는 단단한 껍질이 아닌 젤라틴으로 구성된 껍질만 존재하고 내막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태반 포유류의 경우는 접합자를 어미의 몸 안에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접합자를 이제 키워내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류와 이제 상어는 이제 배아가 이제 접합자죠. 배아가 체내에서 발생이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다 발생이 끝난 후에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1, 2번에 해당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이제 난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비페레티,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반 포유류와 같이 몸 안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이제 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비페레티. 그런데 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4번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오보 비비페러티, 난태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 몸 안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몸 안에서 발생이 끝날 때까지 키우긴 하지만 태반 형태가 아닌 상태로 발생이 끝나는 경우를 이제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태반이 없는 상태니까 플레센트, 여기서는 이제 부정의 의미가 되겠죠. 태반이 없는 태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시되어 있는 테이블은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 곳에서 추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상어의 이제 번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어는 한 종이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상어는 이제 개나 고양이처럼 하나의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보다 훨씬 위 단계인 종, 속, 과, 목, 강문, 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어는 이 중에서 이제 상목에 해당합니다. 상어는 상목. 그러니까 한 개의 종이 아니니까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과와 속, 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번식 방법도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난생, 난황을 갖고 태어나는 난생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해서 오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같이 만들어진 배아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죠. 먼저 부화된 개체가 아직 부화되지 않은 또는 부화됐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작거나 어린 이런 형제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이제 성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번식 방법이 이제 오페지가 되겠습니다. 아델로파지도 거의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제를 잡아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태반을 통해서 이제 새끼를 다 키운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방식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번식 방법이 상어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내 수정은 척추동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척추동물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이 그림 45-6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물장군이 예로 들어 있는데 이 물장군은 체내 수정을 한 후에 암컷이 다시 수컷 등 위에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컷은 자기 알을 갖고 계속 움직이면서 돌봐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계속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기생충 없는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외부의 어떤 공격을 좀 막아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내 수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곤충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클라스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클라스퍼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중에서 사는 수생 동물의 경우 체내 수정을 할 때 사용되는 생식기를 갖다가 클라스퍼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배 지느러미로부터 자라나온 부속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그러면 이제 상어나 또는 가오리들이 이제 이러한 클라스퍼를 갖게 됩니다. 배 지느러미 뒤쪽에서 일부가 배 지느러미의 이제 안쪽이 있네요. 안쪽에서
이제 자라 나온 거죠. 이쪽에서 쭉 생겨 나온 이러한 구조. 이게 이제 베지너러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클라스퍼도 이제 쌍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상어는 이제 교밋이 쌍으로 존재하는 클라스퍼지만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교미를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클라스퍼가 있으면 수컷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제 암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상어가 체내 수정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골어류에서만 체내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골어류 중에서도 난태생으로 태어나는 이제 송사리과의 어류는 이제 클라스퍼를 이제 갖고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작은 이제 송사리죠.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이 수컷에 보면은 뒷지느러미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난 부속지가 존재를 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얘가 이제 클라스퍼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지느러미와 달리 뒷지느러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뒷지느러미는 한 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지느러미에서 자라난 부속지인 클라스퍼도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골어류에서 클라스퍼는 한 개, 연골어류에서 클라스퍼는 이제 쌍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클라스퍼를 이용해서 이 송사리과 동물은 이제 체내 수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상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번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상어는 한 개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많은 과와 종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번식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번식 방법은 이제 알로서 번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싱글 오바페리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의 알을 알 주머니에 넣어서 낳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알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낳게 되는데, 당연히 난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알의 모양을 보면은 상단 맨 위쪽에 있는 것처럼 좀 비교적 부드러운 관 모양으로 된 그런 이제 알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아주 딱딱해 보이죠? 딱딱해 보이는 이런 에그색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알낭이라고, 알주머니? 왼쪽도 물론 이제 알주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부드러워 보이는 알주머니 형태로 알을 낳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알을 낳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배아는 난항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것처럼 스파이니 도그피쉬처럼 난항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개의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알이 쭉 연결되어서 이제 낳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멀티플 오버페리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비페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알 형태로 분배하지 않는다, 알 형태로 낳지 않는다는 거지, 그 태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몸 안에서 키우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스파이니 도그피쉬 엠브리오처럼 몸 안에서 키우긴 하는데, 이렇게 난항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즉, 단지 몸 안에서 있을 뿐이지, 어미와는 어떠한 그 교류가 없는 거죠. 그 알이 없이 몸 안에서 난항에 의존해서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치는 이제 이러한 번식 방법이 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냐면 어미 몸속에서 존재를 하긴 하는, 몸속에서 이제 자라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많은 배아들이 지금 이 안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먼저 부화된 애가 그리고 다른 부화되지 않거나 또는 어린 이러한 형제들을 먹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서 도그피쉬 엠프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파이니 도그피쉬 엠프리오 같은 경우는 자라는 내내 난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는데, 이 경우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만 난항을 사용하고, 그 이후 이 샌드 타이거 샤크의 경우는 초기에만 난항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이후에는 난항이 빨리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번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직접 어미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어미와 연결해서 영양분을 얻는 방식으로 발생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방식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플라센타를, 그러니까 태반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제 새끼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자궁 안에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챔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배아가 챔버로 나눠져 있고, 이 챔버 안에서 그 태반으로 어미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미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번식 방법을 통해서 새끼를 낳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새끼를 키우는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상어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바로 이제 기상어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래상어가 있죠. 고래상어는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부드러운 알 형태, 이런 형태로 낳게 된다 하는 것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상어가 어떤 방식으로 번식을 한다 이걸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어는 알을 낳는 방식으로 또 번식을 할 수 있고, 몸 안에서 키우는데 몸 안에서도 이런 몸 전체 자라는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난항에서 얻는 방식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자기 형제들을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난항이
이거 충분히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질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자라나는 이런 번식 방법도 있다.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번식을 한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